잠시 후 여러분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주 일부는 개인의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하여 재구성을 한 것이니까요. 그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패배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가족에게서, 세상에게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서조차. 5 형제 중 둘째.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못했던 아이. 밥상에서 쫓겨나고 잘못도 아닌데 맞고 새벽마다 혼자서 소리 없이 울었던 아이. 그 아이가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더 이상 그 쓸모없는 둘째가 아니었습니다. 수십조 원의 자산을 가진 남자. 세계 경제 포럼의 단골 연사. 한 나라의 경제를 흔드는 사람.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그날 밤 집을 나서며 들었던 그 한마디가 살아있었습니다. 쓸모없는 놈, 나가면 다시 들어올 생각 마라. 그 말이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그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신다면 더 깊고 더 처절하고 더 가슴 떨리는 이야기로 여러분께 보답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집은 집이 아닙니다. 벽이 있고 지붕이 있고 밥솥에서 냄새가 피어올라도 그곳이 집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민준이 태어난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경상도 어느 시골 마을. 허름한 슬레이트 지붕 아래 5 남매가 빽빽이 들어차 살던 작은 집. 마당에는 언제나 낡은 고무신 여러 켤레가 흩어져 있었고 부엌에서는 항상 무언가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음식이 타는 냄새가 아니라 희망이 타는 냄새였습니다. 아버지 강봉수는 마을에서 독하다는 소리를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논에 나갔고 해 진녘에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술이 얼마나 들어갔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저녁이 달라졌습니다. 술이 조금 들어간 날 그냥 고함. 술이 많이 들어간 날 회초리. 술이 넘치게 들어간 날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박순자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착한 척을 했다고 해야 더 정확할까요? 그녀는 아이들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에는 이상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째 강민호 집안의 기둥. 공부를 잘했습니다. 칭찬이 자랐습니다. 셋째 강민재 얼굴이 잘생겼습니다. 귀여움을 받았습니다. 막내 강민수 베넷저고리도 제대로 입기 전에 아버지가 이 녀석은 내 후계자라 했습니다. 둘째 강민준 기준이 없었습니다. 특징이 없었습니다. 존재가 없었습니다. 둘째라는 이름은 그 집에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야였고 저 녀석이었고 그거였습니다. 민준이 처음으로 그것을 깨달은 건 6살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읍내에 나가셨다가 과자를 사왔습니다. 새우깡 2봉지. 민호 형에게 하나, 막내 민수에게 하나. 민준은 눈을 반짝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도요, 엄마. 어머니는 민준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서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우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이해했습니다. 6살짜리 아이가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을. 그날 이후로 민준은 달라졌습니다.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약해 보인다는 걸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그를 심부름꾼으로 부렸습니다. 학교 끝나면 곧장 집에 와서 나무를 패야 했고 저녁을 먹기도 전에 밭에 물을 줘야 했고 밤이 되면 형들의 숙제를 대신 봐줘야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민준이 가장 공부를 잘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은 칭찬이 아니라 착취의 이유가 됐을 뿐입니다. 넌 머리가 좋으니까 형 것도 해줄 수 있잖아. 그래서 민준은 밤 12시가 되어야 자기 책을 펼 수 있었습니다. 촛불이 다 타들어갈 때까지 공부했고 새벽 2시에 잠들어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대단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힘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 집의 밥상은 잔인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앉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들면 그때가 시작. 첫째 민호가 앉습니다. 어머니가 반찬을 집어줍니다. 셋째 민재가 앉습니다. 어머니가 이거 좋아하지?
하며 생선을 얹어줍니다. 막내 민수가 앉습니다. 아버지가 이리 와 하며 고기를 찢어줍니다. 그리고 민준이 앉습니다. 남은 자리는 구석. 남은 반찬은 찌꺼기.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민준은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반찬이 없으면 간장을 쳤습니다. 간장도 없으면 물을 마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갈치조림을 먹다가 뼈를 발라 식탁 한가운데 놓았습니다. 민준이 손을 뻗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손을 탁 쳤습니다. 그거 내 것이야. 손대지 마. 뼈였습니다. 아버지가 다 먹고 남은 뼈였습니다. 민준은 손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이불 속에서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이 집을 나간다. 10살짜리 아이의 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중학교 입학 후 민준의 삶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그를 눈여겨봤습니다. 선생님의 이름은 이정태였습니다. 32의 젊은 선생. 시골 학교로 자원해서 내려온 사람. 그는 민준을 처음 본 날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눈이 너무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13살짜리 아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노인의 눈이었습니다. 상처받은 노인의. 이 선생님은 민준에게 무언가를 줬습니다. 돈도 아니었고 특별한 과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불렀습니다. 강민준. 이름을 불렀습니다. 강민준이라는 이름 전체를. 야, 도 아니고 저 녀석도 아니고. 민준은 그 순간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화장실에 들어가서야 처음으로 조용히 울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줬다는 이유만으로. 이 선생님은 1년 후 전근을 갔습니다. 마지막 날 그는 민준에게 책 한 권을 줬습니다.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표지 안쪽에 연필로 작게 써놓았습니다. 민준아, 세상은 넓다. 그리고 너는 내가 만난 학생 중 가장 단단한 아이다. 그 책은 민준이 집을 나갈 때 유일하게 챙긴 물건이 됩니다. 고등학교. 민준은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전교 1등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지만 아무도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은 얼마야?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민준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는 봉투를 받아 열어보고 그대로 서랍에 넣었습니다. 수고했어.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대단하네.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자랑스럽다. 단 한마디도. 민준은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벽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처음으로 이름을 갖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분노는 차가웠습니다. 뜨거운 분노는 사람을 태웁니다. 차가운 분노는 사람을 벼립니다. 민준의 분노는 차가웠습니다. 새벽 논에 내려앉은 서리처럼 차갑고 단단하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 쌓여갔습니다. 그해 겨울 큰일이 났습니다. 첫째 형 민호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친구 지갑을 훔쳤다는 것. 학교에서 연락이 왔고 아버지가 불려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민준을 불렀습니다. 야, 너 형한테 돈 빌려줬지? 민준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니요. 빌려준 적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빌려줬다고 해. 정적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가 훔친 게 아니라 네가 빌려준 돈이라고. 학교에서 그렇게 알면 돼. 민준은 입을 닫았습니다.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정해진 결말이라는 것도. 다음 날 민준은 교무실에 불려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제가 형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선생님은 의아한 눈으로 봤습니다. 내가? 왜? 그냥요. 그 사건 이후 학교에서 민준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단 한 번도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치욕이, 그 억울함이, 그 분노가 언젠가 반드시 자신을 여기서 꺼내줄 동력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은 17살짜리 소년의 것이었지만 40살 어른보다 단단했습니다. 민준이 19이 되던 해 겨울, 세상에서 가장 긴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 며칠 전부터 이상한 낌새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언가 숙덕였고 형들은 민준을 기묘한 눈으로 봤습니다. 어머니는 밥을 차려주면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녁을 먹고 난 후 아버지가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다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민준은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야가 아니라 민준아라고. 그 순간 민준의 가슴 어딘가에서 뭔가가 흔들렸습니다. 혹시 지금이 그 순간인 걸까?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주는 그 순간. 살면서 한 번쯤은 오겠지 하고 기다렸던 그 순간이. 민준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아버지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군대 대신 나가라. 민준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예? 민호 대신 군대가. 민호는 이번에 사업을 시작해야 하거든. 정적. 우주가 멈춘 것 같은 정적. 대리 입대. 그 시대에는 가능했습니다. 돈을 주고 신분을 위장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군대를 가는 것. 물론 불법이었지만 시골 어딘가에서는 종종 있는 일이었습니다. 민주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가면 저는요? 제 인생은요? 네 인생? 어차피 민호만큼 될 것도 아니잖아. 그 말이 심장에 박혔습니다. 박혔다기보다 이미 박혀있던 것이 다시 한 번 더 깊이 들어간 것 같은 느낌. 민주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못합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뭐라고? 못합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제 군대를 가겠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어릴 때는 울었습니다. 지금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눈빛을 보고 멈췄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자신이 본 적 없는 무언가를 봤기 때문입니다. 공포도 아니었고 복종도 아니었습니다. 결연함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집에서 나가. 지금 당장. 나가서 다시는 들어올 생각 마라. 쓸모없는 놈. 민주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옷 2벌, 세면도구, 그리고 그 책. 인간관계론. 이정태 선생님이 준 책.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데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민주는 잠깐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뻗을 것 같았습니다. 가지 마라 할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할 것 같았습니다. 사랑한다 한마디쯤은.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주는 그 순간을 이해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집에서의 인연은 여기까지라는 것을. 문을 닫았습니다. 그 문 닫히는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소리였습니다. 민주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2걸음, 3걸음. 발소리가 자갈길 위에서 작게 바스러졌습니다. 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쓸모없는 놈. 민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가슴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그 밤이 그의 진짜 인생이 시작된 밤이었습니다. 인천공항. 1990년대 후반, 아직 인천공항이 없던 시절 김포공항이었습니다. 민주는 환승 게이트 앞에서 처음으로 출국장을 봤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친구에게 빌린 돈 300달러와 깨진 핸드폰 하나. 영어는 독학으로 배운 것이 전부.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민주는 비행기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만 간다.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 그 거리는 꿈처럼 빛났지만 그 빛은 모두 남의 것이었습니다. 첫날 밤, 민주는 지낼 곳이 없었습니다. 코리아타운 골목 끝, 쓰레기통 옆 가게 입구 처마 아래. 신문지를 주워 몸을 덮었습니다. 새벽 3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마 밖으로 빗줄기가 철철 넘쳤고 신문지는 금방 젖었습니다. 민주는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렸습니다. 떨렸습니다.
추워서가 아니라 추워서도 맞습니다. 무서워서. 이게 정말 내가 선택한 길이 맞는 건가? 이 비를 맞으며 웅크리고 있는 게 집에서 맞고 굶던 것보다 나은 건가?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쓸모없는 놈. 나쁩니다. 그 말이 나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지금 이 순간 민준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는 쓸모없지 않다. 나는 쓸모없지 않다. 나는 반드시 증명한다. 비가 쏟아지는 새벽 코리아타운 골목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젖은 신문지를 품에 안고 민주는 혼자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습니다. 그는 일어났습니다. 몸을 털었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처음 들어간 곳은 한인 식당이었습니다. 주방 보조. 시급 3달러. 지금도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시절에는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군말 없이 앞치마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2시에 퇴근했습니다.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일요일도 나왔습니다. 사장이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해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없으면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집이 생각났습니다. 그 밥상이, 그 뼈가, 그 목소리가. 일이 가장 좋은 약이었습니다. 미국 생활 2년차. 민주는 낮에는 식당, 밤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하루 20시간, 잠은 4시간, 식사는 남이 먹다 남긴 것. 그러던 어느 날 사고가 났습니다. 3층 건물 공사 현장. 민주는 비계 발판 위에서 작업 중이었습니다. 새벽 2시 야간 작업. 피로가 극도에 달해 있었습니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몸이 기울었습니다. 손이 난간을 잡으려 했지만 0.2초 늦었습니다. 그 순간을 민주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런데 누군가의 손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옆에서 같이 일하던 멕시코 출신 노동자 에밀리오. 5손가락이 민준의 팔뚝을 잇는 힘껏 쥐었습니다.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민주는 다시 발판 위로 올라왔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울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에밀리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노티 MUERASAQ 어미고.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친구.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아직 죽으면 안 되는 이유를 달라고. 아직 증명하지 못했으니. 그리고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코리아타운 골목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3명이었습니다. 총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주머니를 뒤집었습니다. 그날 받은 일당 전부 78달러. 그것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강도들은 돈을 가져가면서 한 명이 민준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유도 없이 그냥 재미로. 민준은 바닥에 쓰러져 가로등 빛을 봤습니다. 하늘에 별이 있었습니다. 그 별을 보면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드시 증명한다. 일어났습니다. 옷에 흙을 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그게 민준이었습니다. 쓰러지면 일어났습니다. 빼앗기면 다시 벌었습니다. 막히면 돌아갔습니다. 포기라는 단어가 그의 사전에는 없었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밤마다 공부했습니다. 영어, 회계, 금융, 법률. 도서관이 문을 닫는 밤 10시까지 앉아 있었고 문을 닫은 후에는 편의점 형광등 아래서 책을 펼쳤습니다. 직원이 손님, 여기 공부하는 곳 아닙니다라고 해도 고개를 숙이며 물건을 하나 사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커피 한 캔으로 3시간을 버텼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의 영어는 유창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식당을 그만뒀습니다. 다음 직장은 무역회사 창고 담당. 화물 목록을 정리하고 입출고를 관리하는 일. 시급은 올랐지만 그것보다 민준이 원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회사 안에서의 관계. 사람을 보는 눈.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민준은 일을 하면서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스펀지처럼, 아니 스펀지보다 더 집요하게.
그리고 그 회사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회사 대표 제임스 오카. 나이지리아 출신의 50대 흑인 사업가. 20살에 미국으로 왔고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지금의 회사를 만든 사람. 그는 민준을 눈여겨봤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당신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배우고 있어. 제임스가 어느 날 민준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 성공입니다. 성공이 뭔데? 민준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저를 쓸모없다고 했던 사람들 앞에서 제가 쓸모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제임스는 잠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건 성공이 아니야. 그건 복수야. 다르지 않습니다. 제임스가 웃었습니다. 그래. 다를 게 없지. 그 에너지가 내 힘이다. 그 에너지를 절대 잃지 마. 그 순간부터 제임스는 민준의 멘토가 됩니다. 회계를 가르쳐줬습니다. 협상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읽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눈으로 봐라. 말은 거짓말을 해도 눈은 못해. 민준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것을 지켰습니다. 미국 생활 5년 차. 민준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창고 담당이 아니었습니다. 무역 계약서를 직접 검토했고 거래처와 협상 자리에 나갔고 가끔은 회사 대신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LA 다운타운의 허름한 건물 하나. 오랫동안 방치된 상가. 소유주가 급매로 내놓았습니다. 이유는 지역 재개발 계획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민준은 알았습니다. 시청 공문을 보고 지역 신문을 보고 도시계획회의 자료를 보고 그 건물 반경 500m 안에 새 지하철역이 생긴다는 것을. 민준은 갖고 있던 전 재산을 털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에게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이게 됩니까? 됩니다. 제가 책임집니다. 근거가 뭐야? 민준은 서류 묶음을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장의 자료가 있었습니다. 시청 공문, 지역지가 변동 10년치, 유사 사례 분석, 수익 예상 시뮬레이션. 제임스가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 이거 언제 만들었어? 지난 2달 동안입니다. 제임스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수표를 끊었습니다. 1년 후. 그 건물의 가치는 6배가 되었습니다. 민준은 그 돈으로 또 다른 건물을 샀습니다. 그리고 또 팔았습니다. 그리고 또 샀습니다. 돈이 돈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8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의 자산은 숫자를 댈 수 없을 만큼 불어났습니다. 회사 하나를 세웠습니다. 회사 셋을 인수했습니다. 건물 20을 소유했습니다. 그의 이름 강민준은 더 이상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경제지에 이름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계 이민자 출신에 떠오르는 부동산 투자 전략가. 그러나 민준은 그 기사를 보며 웃지 않았습니다. 아직이었습니다. 아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형들이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집이 아직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10년. 정확히 10년이 지난 어느 봄날, 민준은 뉴욕 맨해튼의 고층 빌딩 창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건물 그의 것이었습니다.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5번가의 차들. 손바닥만 하게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딘가에 10년 전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젖은 신문지를 덮고 잠들던 그 아이가. 민준은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현실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제임스였습니다. 민준, 다음 달 다보스 포럼에 너를 초청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 다보스 포럼. 세계 경제를 이끄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 전 세계 GDP의 70% 이상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악수를 나누는 그곳. 민준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는 처음으로 혼자 웃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얼굴을 봤습니다. 40이 가까운 얼굴. 눈가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그 19의 소년 것이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꺼지지 않는, 그리고 그 눈빛 안에서 아직 그 한마디가 살아있었습니다. 쓸모없는 놈. 그 말이 그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그 말이 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갚을 게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경상도 어느 시골 마을. 그 집에는 여전히 슬레이트 지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강봉수는 일흔이 됐습니다. 술은 줄었지만 고집은 줄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박순자는 무릎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아침마다 밭에 나갔습니다. 첫째 형 민호는 사업을 3번 말아먹었습니다. 지금은 읍내 편의점 직원이었습니다. 셋째 민재는 서울에 있었지만 연락이 뜸했습니다. 막내 민수는 아직도 부모님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넷째 강민아, 5째 강민지. 미나는 35, 민지는 32. 둘 다 결혼을 못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2 자매는 TV 앞에 앉았습니다. 채널은 경제 채널.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계 기업가 JK강JK. 캥. 수십조 원의 자산을 보유한 그는 과거 아무것도 없이 미국으로 건너가 미나가 리모컨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화면 속에 한 남자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 흰 와이셔츠, 걸음걸이가 느렸습니다. 여유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발바닥이 땅을 딛는 방식이 미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였습니다. 분명히 오빠였습니다. 그 걸음걸이, 그 어깨, 그 목의 각도, 1000번을 봤던 것들이었습니다. 민지야. 왜? 저거 우리 오빠 아니야? 민지가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말도 안 돼. 아니야, 저 눈빛이야. 저 눈빛 봐봐. 2 자매는 TV를 멈추고 돌려봤습니다. 느리게, 더 느리게 한 프레임씩.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왔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리모컨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왔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놈이 저렇게 될 리가 없어. 그 말을 뒤로 하고 아버지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미나는 TV를 껐습니다. 그리고 혼자 부엌에 가서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소리에 울음소리가 섞였습니다. 한국, 강남구 테헤란로. 어느 이른 아침, 검은 세단이 멈췄습니다. 앞뒤로 경호 차량이 있었습니다. 기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내렸습니다. 강민준 아니, 이제는 JK강. 한국 미디어가 붙인 이름은 전설적인 귀환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 건물의 주인이었습니다. 지상 55층, 지하 8층. 테헤란로에서 가장 높은 빌딩 중 하나. 로비로 들어서는 그의 발걸음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무게가 있었습니다. 10년의 무게, 20년의 무게. 그 집 마당에서 꿈을 꾸던 아이의 무게가. 비서 황지수가 서류 묶음을 들고 뒤를 따랐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전 일정입니다. 9시 금융위 미팅, 11시 건설사 대표 면담, 오후 1시. 잠깐. 민준이 멈췄습니다. 로비 한켠에 있는 커다란 유리창 앞.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는 그 창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을 바라봤습니다. 저 어딘가의 경상도 방향으로 고속도로를 3시간 달리면 그 집이 있었습니다. 그 슬레이트 지붕이, 그 마당이, 그 밥상이. 민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습니다. 일정대로 갑시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53층 그의 집무실층. 그로부터 2달 후, 미나와 민지는 강남에 왔습니다. 취업 면접을 보러. 2 자매 모두 서울 생활이 낯설었습니다. 면접이 끝났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두 자매는 테헤란로를 걸으며 편의점 커피를 마셨습니다. 언니 저기 봐. 민지가 가리킨 곳에 그 빌딩이 있었습니다. TV에서 본 그 빌딩. 강 회장의 한국 전진기지라고 소개됐던 그곳. 두 자매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빌딩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때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검은 세단이 올라왔습니다. 경호 차량이 앞뒤로 붙었습니다. 그리고 빌딩 정문 앞에 차가 섰습니다. 기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내렸습니다. 미나의 세계가 멈췄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얼굴이 달랐습니다. 옷이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오빠였습니다. 오빠. 두 자매가 동시에 달렸습니다.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커피가 쏟아졌습니다. 구두굽이 인도 틈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달렸습니다. 하지만 경호원이 앞을 막았습니다. 접근 금지입니다. 미나가 외쳤습니다. 저 회장님 동생이에요. 강민준 씨 동생이라고요. 경호원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모든 면회는 비서실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는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전문 안으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외쳤습니다. 오빠 민준 오빠 나야 미나야. 그 목소리가 테헤란로에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전문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닫혔습니다. 민지가 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인도 위에, 강남 한복판에, 핸드백도 잃어버리고 커피도 쏟고,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오빠가 돌아봐 주지 않아서, 아니 돌아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서러웠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민주는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검은 세단이 아니었습니다. 경호원도 없었습니다. 비서도 없었습니다. 낡은 중형차, 허름한 잠바, 모자를 눌러 썼습니다. 민주는 혼자였습니다.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그 마을. 풍경은 변했습니다. 논이 조금 줄었고 편의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삐걱거리는 대문, 마당의 장독대. 민주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냥 바라봤습니다. 그 집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는 냄새가 났습니다. 민주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침묵. 어머니가 먼저 시선을 떨어뜨렸습니다. 들어와. 부엌에서 저녁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 민준이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것. 하지만 그 시절에는 자주 먹을 수 없었던 것. 아버지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TV를 보다가 민준을 봤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어머니가 된장찌개를 떠줬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형이 왔습니다. 야, 언제 왔어? 반갑다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경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또 돈 떨어졌냐? 그 말이 나왔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국을 한 숟가락 더 떴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 한마디가 그날 밥상 위에서 가장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그 집 마루에 혼자 앉았습니다.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어릴 때 이 마당에서 별을 봤습니다. 밥도 못 먹고 마당에 내쫓겨서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별 어딘가에는 나를 원하는 곳이 있을 거야. 이제 그 어딘가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직도 그 아이였습니다. 나는 아무리 성공해도 이 집에서는 여전히 그 둘째일 뿐이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진실이었습니다.
민준이 고향을 다녀온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이른 새벽 전화가 울렸습니다. 미나였습니다. 오빠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민준은 전화기를 들고 창가로 갔습니다. 서울 새벽의 불빛이 아래로 보였습니다. 침묵. 어디야? 병원이야. 오빠 수술비가 없어. 또 침묵. 민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아버지. 쓸모없는 놈이라 했던 그 아버지. 나가면 다시 들어올 생각 마라 했던 그 아버지. 형 대신 군대를 가라 했던 그 아버지. 또 돈 떨어졌냐고 했던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지금 수술대 앞에 서 있습니다. 민주는 눈을 떴습니다. 지수 씨 나와봐. 비서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연락해서 강봉수 환자 수술 관련 모든 비용을 처리해. 명의는 익명 독지가. 회장님 이름은요? 쓰지 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가로 갔습니다. 서울의 새벽이 조용했습니다. 민주는 그 창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까? 아니요. 그 눈이 촉촉했습니까? 아마도. 하지만 그것이 슬픔인지 분노인지 연민인지 민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아버지였습니다. 나쁜 아버지였지만 그래도 아버지였습니다. 수술은 성공이었습니다. 아버지 강봉수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첫째 민호, 셋째 민재, 막내 민수, 그리고 미나와 민지. 어머니는 병실 구석에서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비용을 댔는지 몰랐습니다. 간호사는 익명 독지가라고만 했습니다. 미나는 알았습니다. 민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허름한 잠바 차림이었습니다. 고향 방문 때와 같은 차림. 모자를 쓰고 고개를 약간 숙이고 가족들이 그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은 침대 옆에 섰습니다.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민준을 봤습니다. 그때 비서 지수가 병실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얼굴이 상기된 채. 회장님, 긴급 결제입니다. 뉴욕 거래가 지금 당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적. 회장님. 그 두 글자가 병실 안에 떨어졌습니다. 벼락처럼. 가족들의 눈이 일제히 민준에게 쏠렸습니다. 민호의 눈, 민재의 눈, 민수의 눈, 어머니의 눈, 그리고 침대 위 아버지의 눈. 민준은 지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 밖에서 기다려. 지수가 나갔습니다. 병실 안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야, 너 그 강 회장이야?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벽을 짚었습니다. 다리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민주는 그 이름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야가 아니라, 저 녀석이 아니라, 쓸모없는 놈이 아니라, 민준아라고. 민준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0.3초. 그리고 다시 굳었습니다. 지금 수술비는 처리됐습니다. 경과는 양호하다고 합니다. 회복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몸을 돌렸습니다. 민호가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민주는 그 손이 닿기 전에 비켜섰습니다. 자연스럽게 훈련된 것처럼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닫혔습니다. 어머니가 그 순간 무릎을 꿇었습니다. 병실 바닥에 민준이 떠나고 난 후 병실은 한동안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울었습니다. 50살이 다 된 남자가, 첫째라는 이름으로 평생 뻐겼던 남자가, 동생에게 온갖 심부름을 시켰던 남자가, 동생 이름으로 죄를 뒤집어 씌웠던 남자가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민재도 벽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막내 민수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 애한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병상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서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슬픔인지 후회인지 분노인지
하지만 그 손이 이불을 꽉 쥐었습니다. 주름진 손이, 나이 든 손이 떨렸습니다. 미나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오빠한테 전화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끝에서 한 줄기가 흘렀습니다. 평생 눈물을 보이지 않던 그 사람의 눈에서 아버지가 퇴원하고 2주가 지났습니다. 가족 앞으로 봉투 하나가 왔습니다. 보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내용은 초대장. 강봉수 씨 가족분들께 오는 토요일 저녁 7시 리버뷰 호텔 52층 다이닝에 초대드립니다. 가족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누가 보낸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나와 민지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저녁, 가족들은 처음으로 정장을 챙겨 입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옷장 앞에 섰습니다. 갖고 있는 옷 중에 괜찮은 게 없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고향장에서 산 오래된 한복을 입었습니다. 리버뷰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가족들이 굳었습니다.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 그 어느 것도 이 가족들이 살아온 세계와 같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2층으로 문이 열렸습니다. 그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한강이 통유리 너머로 보였습니다. 서울 야경이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테이블 하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가족의 수만큼 의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테이블 맨 끝에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장이었습니다. 검은 정장, 흰 와이셔츠, 회색 타이.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걸어왔습니다. 1명, 2명, 3명. 어머니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52층 다이닝 입구에서 민준아 미안하다,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그 말이 나왔습니다. 20년 만에, 아니 어쩌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가 걸어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수술 후 아직 걸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민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2글자. 2글자가 그토록 무거울 수 있다는 것을 민준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형들이 왔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막내도 울었습니다.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호텔 바닥에 민준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늦었습니다. 그 말이 아니었습니다. 괜찮습니다가 아니었습니다. 잊었습니다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합니다도 아니었습니다. 늦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담은 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소리를 냈습니다. 형들이 이 말을 바닥에 댔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서빙 직원들이 코스 요리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는 포크를 어떻게 쓰는지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와인잔을 2 손으로 잡았습니다. 형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어쩔 줄 몰랐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식구들이 작아 보였습니다. 두렵게 작은 것이 아니라, 가엾게 작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서 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잘못된 사람들이었지만, 나쁜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인간이었습니다. 민주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어머니에게 포크 쓰는 법을 말없이 보여줬습니다. 아버지의 와인잔을 살짝 교체해줬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느꼈습니다. 이것이 화해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이 용서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이 작별이라는 것을. 민호가 소주를 들고 왔습니다. 아니, 소주는 없었습니다. 대신 맥주를 따랐습니다. 민준아, 우리 건배 한 번만 하자. 민준은 잔을 들었습니다. 짠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공중에서 사라지는 동안 민준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이 식사가 마지막이다. 이 자리가 마지막이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미나와 민지도 몰랐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엘리베이터 앞. 가족들이 하나씩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미나가 마지막으로 남았습니다. 오빠.
민준이 미나를 봤습니다. 건강해. 오빠, 이제 자주 연락하면 안 돼? 민준은 잠시 미나를 봤습니다. 그 눈에 무언가가 지나갔습니다. 미나야, 너는 잘 살아. 너희 자매는 잘 살아.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 어디가? 민준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처음 봤습니다. 미나는 평생 처음으로 오빠가 웃는 것을 봤습니다. 어릴 때 단 한 번도 제대로 웃지 않았던 그 얼굴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잘 가. 미나가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민주는 그 문이 완전히 닫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52층 통유리 앞으로. 서울이 아래에 있었습니다. 강이 빛났습니다. 그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투를 챙겼습니다. 비서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수 씨, 뉴욕 일정 다시 잡아요. 다음 주에 출국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는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비서가 받았습니다. 편지를 써도 사무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그는 사라졌습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는 맨손으로. 두 번째는 모든 것을 가진 채로. 하지만 두 번 모두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봉수는 회복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걷게 됐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마당에 나와 하늘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머니 박순자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민준이 좋아했던 것. 하지만 먹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끓였습니다. 날마다. 민호는 편의점 직원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땅이 정직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노력한 만큼 나온다는 것을. 미나는 작은 꽃집을 차렸습니다. 민지는 그 꽃집 근처에 살면서 가끔 도왔습니다. 두 자매는 매주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가끔 오빠를 생각했습니다. 뉴스에서 가끔 그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JK강 올해도 세계 100대 기업인 선정. 강 회장 아프리카 교육재단에 1,000억 원 기부. 강 회장의 다음 행보는 어디인가? 미나는 그 기사를 오려서 모았습니다. 파일에 넣어 보관했습니다. 언제 보여줄지는 몰랐지만. 그리고 어느 날 미나의 꽃집으로 소포가 왔습니다. 보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안에는 꽃씨가 있었습니다. 작은 봉투에 담긴 꽃씨. 그리고 손으로 쓴 메모 한 장. 잘 살아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주소도 없었습니다. 연락처도 없었습니다. 이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알았습니다. 그 씨앗을 심었습니다. 꽃집 입구 화분에 매일 물을 줬습니다. 봄이 됐습니다. 싹이 났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그 꽃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민준꽃. 그 꽃은 매년 피었습니다. 그리고 미나는 그 꽃 앞에서 매년 중얼거렸습니다. 오빠 잘 지내고 있어? 꽃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이 흔들렸습니다. 미나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강민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혼자서 일어난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 곁에는 강봉수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해야 할 순간에 상처를 줬던, 붙들어야 할 순간에 내쫓았던, 미안하다는 말을 수십 년이 지나서야 했던. 문제는 그 수십 년이 너무 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과는 받아들여집니다. 어떤 사과는 늦었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시간.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당신이 알아봐 주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당신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나중에 해도 되겠지라고 미루고 있는 말이 있습니까? 나중에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민주는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 강함은 사랑받지 못해서 생긴 강함이었습니다. 그것이 위대하면서도 동시에 너무 슬픈 이유입니다.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이 그런 강함을 가질 필요가 없도록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화면을 내려놓고 그 손을 한 번 더 잡아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